삼성전자 5월 21일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를 숫자로 바꿔보면 1인당 6억 원이 더 들어옵니다.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5,800만 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그런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만 이런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걸까요? 결국 정부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구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인당 6억이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누가 농담 삼아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노조의 요구안을 그대로 계산기에 두드리면 정말로 그 숫자가 나옵니다. 자, 숫자로 보면요. 노조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 1000장이 본인 연봉의 50%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걸 아예 없애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 한도 자체를 통째로 뜯어내자는 요구입니다. 둘째, 회사가 한 해에 번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직원 보너스로 떼어두라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270조에서 300조 원대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중 15%, 그러니까 40조 원에서 45조 원이 통째로 성과급 풀로 빠집니다. 한 회사의 한 해 보너스 재원으로 40조 원이 잡히는 겁니다. 이걸 사람 수로 나눠봐야 실감이 납니다. 4월 17일 기준 삼성전자 과반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75,300명입니다. 40조에서 45조 원을 이 인원으로 단순 분배하면요. 한 사람당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1인당 6억 수준의 숫자가 직접 거론된 겁니다. 자, 이 6억이라는 숫자, 여러분 지갑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 봅시다. 한국 평균 직장인의 연봉이 대략 4,500만 원입니다. 6억은 거기서 약 13년치에 해당합니다. 결국 평범한 직장인이 13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한 해 보너스로 한 번에 더 달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월급 통장에 13년치 월급이 한꺼번에 꽂히는 그림, 그게 노조 요구안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쯤에서 누구나 멈칫합니다. 한 회사의 한 해 영업이익 중 15%를 직원 한 명한테 6억씩, 그것도 7만 명이 넘는 인원에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걸 견뎌내나요? 도대체 어떤 산업이 이런 보너스 구조를 떠받칠 수 있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6억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미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한국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4,3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3전 직원 1명이 받는 돈이 한국 평균 직장인 3명 몫을 넘습니다. 그것도 가뿐하게 넘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의 1년치를 통째로 가져가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건 인상률입니다. 2024년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1년 만에 1억 5,8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 새 플러스 21.5%, 약 2,800만 원이 통째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평균 직장인의 임금 인상률은 잘 받아야 한 자릿수, 그것도 낮은 한 자릿수입니다. 결국 3전 직원 1명의 1년치 인상분만으로 다른 회사 신입사원 1명을 1년 내내 고용할 수 있는 돈이 통째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월급으로 바꿔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 평균 직장인의 월급은 약 375만 원입니다. 3전 직원의 월급은 약 1,316만 원입니다. 매달 통장에 94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매달입니다. 1년이면 그 차이만 약 1억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직장인이 점심값 9,000원 한 끼 아껴보겠다고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는 그 시간에 자녀 영어학원비 한 달 50만 원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하나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는 그 밤에 부모님 병원비를 어떻게 보태야 할지 형제들끼리 단톡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새벽에 같은 시간 삼전 직원의 통장에는 그 모든 걸 다 하고도 1,000만 원 가까이가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조는 이 1.58억에 더해서 1인당 약 6억 원을 더 달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손해배상도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처럼 바로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매달 358만 원으로 5식구 살림을 굴리는 가장입니까? 매달 1,316만 원을 받으면서 6억을 더 달라는 사람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을 알면 더 황당해집니다.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호황이길래 6억을 더 달라는 걸까요? 자, 그럼 도대체 회사가 얼마나 호황이길래 노조가 6억을 더 달라고 입을 떼는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무려 57조 2천억 원입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플러스 756.1%, 한 분기만의 영업이익이 8.5배 가까이 뛴 겁니다. 분기 단위로는 역대 최대치, 삼성전자 창사 이래 가장 잘 번 석 달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4년 한 해 통째로 번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단 석 달 만에 57.2조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분기에 통째로 추월해버린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딱 90일 만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7.2조라는 돈 어디에서 다 나왔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 부문 한 군데에서만 53조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94%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사 이익의 94%가 한 부문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가 1분기에 번 돈은 사실상 반도체 라인 직원들 손에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반도체 부문이 노조 가입률이 약 80%에 달하는 부문입니다. 비반도체 가입률이 20%인 것과 정반대죠. 결국 이번 추가 성과급 잔치는 사실상 반도체 노조의 보너스 잔치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회사가 호황이니까 좀 양보하면 협상 안 되겠어.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요, 회사는 이미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카드는 이겁니다. DS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하면 그해 한 번에 한해서 OPI 50% 상한을 넘겨서 보상하겠다. 즉, 이번엔 1,000장을 한번 넘겨드릴게요 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회성은 안 된다. 50% 상한 자체를 영구히 폐지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사측은 이번 한 번은 50%라는 1,000장을 넘겨드릴게요 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노조는 그 1,000장을 평생 부숴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셈입니다. 호황 보너스를 거절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라고 한 겁니다. 회사가 얼마나 다급한지는 5월 7일 사내 메시지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공동 명의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임직원이 공감할 방향을 마련하겠다. 대표이사 부회장과 사장이 파업을 2주 앞두고 공동 명의로 직원들에게 직접 호소문을 쓴 겁니다. 파업이 가면 미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메시지죠. 자, 정리해봅시다. 회사는 1분기에 사상 최대 호황입니다. 이미 50% 1,000장을 한번 넘겨주겠다고 양보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사내 메시지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협상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정확히 2달 전에 조용히 시행된 한 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2달 전에 시행된 한 법에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9월 9일 공포된 뒤 정확히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잘 보세요. 삼성노조가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2달 만에 첫 시험대가 삼성전자가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법이 도대체 뭘 바꿔놨길래 협상 풍경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핵심 변화는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이 원청까지 확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본사하고 직접 협상 못했는데 이제는 원청인 본사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끌려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됐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인사, 경영사안까지 협상 대상에 들어옵니다. 셋째, 이게 핵심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협상력을 누르던 방식, 그 길이 좁아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에게 협상의 갑옷을 새로 입혀준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시행 첫날, 그러니까 3월 10일, 그날 하루에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전국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 약 400곳이 하루 만에 교섭 청구를 받은 셈이죠. 갑옷을 입은 노조들이 단 하루 만에 전국 400개 회사 정문 앞에 줄을 선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의 두 번째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4월 17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 75,300명, 삼성전자 전체 인직원 12만 8천 명 중 58.8%로 과반 노조가 공식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이 58.8%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라는 뜻이고 사측은 다른 노조 다 빼고 이 노조하고만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노동법에서는 단독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어도 과반을 넘긴 노조 하나가 모든 협상권을 독점하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회사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엔 2달 전에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막혔습니다. 다른 한쪽엔 58.8% 과반 노조가 단독 교섭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안 앉으면 부당노동 행위로 걸립니다. 결국 노조 협상력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평균 연봉 1억 5,800만 원을 받는 직원들이 1인당 6억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토양은 이 두 장치가 깔리지 않았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쪽이 책임져라 라는 말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따져 묻고 싶은 거죠. 평균 400에서 500만 원짜리 월급 봉투를 들고 사는 직장인들 눈에는 1.58억 받는 사람들에게 협상 갑옷을 새로 만들어 입혀준 정치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등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부 개입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부 개입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정부는 지금 2개의 트랙을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트랙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입니다. 이미 3월 4일에 조정이 중지된 안건인데도 노사가 동의만 하면 다시 테이블을 타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요, 협상이 한번 깨졌어도 정부가 다시 양쪽을 끌어안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노위가 노사 양측을 따로따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삼성전자 파업 때도 중노위 사후 조정이 가동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끝까지 안 풀렸습니다. 트랙 B는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오늘 5월 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최승호 위원장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수장이에요. 정부가 청장을 보내 노조위원장의 방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모두가 멈칫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3일 첫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조 출신 장관이니 당연히 노조 편을 들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훈 장관이 꺼낸 첫 카드가 정반대였습니다.
5월 7일 김용훈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표면은 덕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노조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당신들 성과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조에게 협력업체와 국민을 환기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외의 카드인지 노조도 정부 안팎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사실상 삼성노조를 정조준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대통령이 노조를 향해 이런 단어를 쓴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측도 움직였습니다. 5월 7일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이 공동 명의로 사내 메시지를 띄운 거죠.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양보 신호였습니다. 위에서는 정부가 누르고 안에서는 사측이 손 내밀고 노조는 사방이 막힌 셈이에요. 도대체 왜 노조 출신 장관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협상은 한 회사 임금 협상이 아니거든요. 삼성 노조의 요구가 통과되는 순간 다른 모든 대기업 사업장에 똑같은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정부가 본 건 한국 노사관계 전체의 룰입니다. 결국 정부는 노조 편도 사측 편도 아닌 산업 전체의 안전벨트 편을 들기로 한 겁니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게 가장 큰 반전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등판해도 5월 21일이 오면 청구서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5월 21일이 오면 청구서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18일 총파업, 그게 진짜 가면 우리 삶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먼저 1분입니다. 삼성라인이 1분 멈출 때마다 사라지는 영업이익 약 11억 5천만 원입니다. 한국 평균 직장인이 25년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이 약 11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25년을 일해서 모으는 돈이 단 60초 만에 증발하는 속도인 거예요. 그런데 1분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94억 원입니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중견 중소기업 한 곳에 한 해 매출이 통째로 라인 위에서 녹아내리는 셈이죠. 자, 이제 하루입니다. 일평균 약 8,200억 원,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이게 18일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 30조 원입니다. 30조라는 숫자,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한국 정부가 1년에 쓰는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가 한 회사 라인이 18일 멈춘 자리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는 삼성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평택 캠퍼스 라인 하나만 돌려도 따라붙는 고용 효과가 약 3만 명이고요. 소부장 협력사가 약 1,700곳입니다. 라인이 멈추면 이 1,700곳이 같이 멈춥니다. 협력사 사장님, 그 회사 직원, 그 직원의 자녀 학원비, 전세 대출 이자까지 한 줄로 묶여서 같이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입니다. 2025년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4.4%였는데요. 2026년 4월에는 37.1%로 뛰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해외에 파는 물건 10개 중 거의 4개가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1년 만에 비중이 13%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외다리로 서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외다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만 줄어도 한국 GDP가 약 0.8%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깎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청구서를 받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성 직원이 아닙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장부는 여러분이고요. 수출이 꺾이면 자영업자분들 매출이고 성장률이 빠지면 청년들 일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균열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비반도체,
그러니까 DX 부문에서만 1,500명 넘는 직원이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 이익의 94%를 반도체가 벌어오니까 비반도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성과급은 사실상 남의 일이라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회사 안에서도 청구서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파업의 청구서는 1.58억 받는 사람들이 6억을 더 가져가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협력사 1,700곳, 비반도체 직원 12만 명,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 지갑 앞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평균 연봉 1억 5,8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인당 6억을 더 달라는 이 요구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멈춰야 할 선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5월 21일 이후 이 파업이 어떤 청구서를 남겼는지 그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